아버지, 더 이상 여기 계실 수 없습니다. 제 집이니까요. 그 차가운 문자 한 통이 제 70년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새벽 버스를 몰며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고 아내는 찬물에 손이 터져가며 김치를 담가 팔았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마련한 집 한 채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시작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3년 뒤 11월의 매서운 칼바람 속에 우리는 빈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고시원 쪽방으로 밀려난 우리 부부. 죽음보다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재산 다 넘겨주고 쫓겨난 60대 부부의 이야기.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잠시만 귀 기울여 주세요.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1982년 그 시절 거리에는 최루탄 냄새가 매캐했고 라디오에서는 조용필의 노래가 흘러나오던 그의 봄. 저는 26의 나이로 시내버스 운전대를 처음 잡았습니다. 가진 기술이라고는 운전면허증 하나.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공사판을 전전하다가 운 좋게 버스 회사에 입사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첫 월급 12만 원. 지금 들으면 아이들 코 묻은 돈이라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제게 그 돈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거금이었습니다. 누런 월급 봉투를 안주머니에 넣고 행여나 누가 훔쳐갈까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오던 그날의 공기, 냄새, 바람, 모든 것이 생생합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봄날, 아내의 옥자를 만난 건요. 버스 종점에 있는 허름한 기사식당, 먼지와 기름 냄새에 찌든 기사들이 허겁지겁 국밥을 밀어넣던 그곳에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채소 장사하는 아버지를 도와 반찬 배달을 오던 그녀. 머리에는 무거운 쟁바늘이고 양손에는 국통을 들고서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며 수줍게 웃던 그 모습. 화려하진 않지만 들꽃처럼 수수하고 강인해 보이던 그 모습에 저는 운전대만 잡으면 그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1년의 연애 끝에 작은 단칸방에서 살림을 합쳤습니다.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물 한 그릇 떠놓고 시작한 생활이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새벽 4시 첫 차를 배차받기 위해 저는 별을 보고 출근했고 밤 10시 막차를 차고지에 넣고 달을 보며 퇴근했습니다. 하루 16시간. 덜덜거리는 버스 의자에 앉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집에 돌아가면 저를 기다리는 아내의 불 켜진 창문이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우리에게 보물 같은 첫아들 준혁이가 태어났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절대 나처럼 기름밥 먹지 하지 않겠다. 남들처럼 번듯하게 펜대 굴리며 살게 해주겠다. 그 맹세가 훗날 제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난은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장인어른이 쓰러지시면서 처가 살림이 기울자 아내는 둘째를 임신한 만삭의 몸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시장 입구 사람이 겨우 2명 서 있을까 말까한 3평짜리 반찬 가게.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15만 원. 제 월급을 6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핏 같은 돈으로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지은이는 그 좁은 가게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아내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한 구석 라면 박스를 펴서 만든 좁은 자리에 지은이를 눕혀놓고 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한겨울 시장 바닥에 칼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면 아내는 지은이가 감기라도 들까봐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 아이를 덮어주곤 했습니다. 아내의 손은 언제나 빨간 고춧가루 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물을 다듬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지은이가 배고파서 응애 하고 울면 아내는 고춧가루 묻은 손을 허둥지둥 앞치마에 닿고 젖을 물렸습니다. 아가, 미안해. 엄마 손이 매워서 미안해. 아내는 젖을 먹이면서도 김치 버무릴 생각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지은이는 참 순한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바쁜 걸 아는지 기저귀가 젖어도 크게 보채지 않고 혼자 손가락을 빨며 놀았습니다. 밤에 제가 퇴근해서 가게에 들르면 지은이는 가게 구석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매콤한 김치 냄새가 베이비 파우더 냄새를 대신했던 우리 딸.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못난 부모 만나 네가 고생이 많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부부에게 지은이는 언제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한 제가 가게에 들르면 아내는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정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3만 원이나 팔았어. 우리 준혁이 학원 보낼 수 있겠어. 갈라진 손등을 비비며 웃는 아내를 볼 때마다 저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옥자야. 못난 남편 만나 네가 고생이 많다. 마음속으로 수천 번 사과했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엔 제 능력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제 버스 운전 경력이 늘어갈수록 아내의 손마디는 나무뿌리처럼 굵어졌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우리는 외식 한번 마음 편히 하지 못했고 제 양복은 10년째 유행 지난 낡은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내 집 마련과 자식 농사, 그 두 가지 목표만을 향해 우리 부부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1995년, 우리 가족에게 기적 같은 해가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이름으로 된 집을 샀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낡은 다세대 주택, 붉은 벽돌이 군데군데 깨지고 칠이 벗겨진 방 3개짜리 집이었지만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산 우리들의 궁전이었습니다. 등기 권리증을 받아든 날 아내와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그동안 서름받았던 새빵살이, 주인집 눈치 보며 아이들 뛰지 말라고 혼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돼. 주인집 눈치 안 봐도 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라고. 제가 아내를 으스러져라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생했어요. 아내도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네 식구는 난생 처음 중국집에서 자장면과 탕수육을 시켜 먹었습니다. 입가에 춘장을 잔뜩 묻히며 웃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세상을 다 가진 왕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가게 라면 박스에서 쪽잠을 자던 우리 지은이에게 작지만 자기만의 방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토록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특히 장남 준혁이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보내줬는데도 보란듯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해 주었으니까요.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 당시 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돈이었지만 아내는 반찬 가짓수를 늘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저는 야간 대절버스 운전대까지 잡아가며 뒷바라지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성공하는 것, 펜대 굴리며 사는 것, 그것이 곧 우리 부부의 보상이자 자존심이라 믿었으니까요. 반면 우리 아픈 손가락 지은이는 오빠 뒷바라지에 밀려 늘 뒷전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부모님이 학비 때문에 허리가 휘는 걸 알고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작은 회사에 취직해져 제 밥벌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성실한 청년 김서방을 만나 5년 전 조용히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할 게 혼수 하나 제대로 못 해보낸 게 평생의 한이로 남았지만 지은이는 엄마 아빠 건강만 하세요 하며 웃어주던 효녀였습니다. 2007년
준혁이가 며느리 수진이를 데리고 결혼했을 때도 참 좋았습니다. 얌전하고 말수가 적은 조용한 아가씨였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넉넉하지 않아 집은 못 해주고 대출을 받아 전세자금 1,000만 원 보태준 게 미안할 뿐이었죠. 아내는 50대 중반이 되면서 허리와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하루 종일 서 있어 일했던 것이 무리였던 것입니다. 2012년 아내는 결국 반찬 가게를 접었습니다. 25년을 운영했던 가게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날 아내는 혼자 가게에 앉아 울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던 날들, 손님이 없어서 하루 종일 서 있던 날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버스를 몰았습니다. 60대가 되었지만 정년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다 갚았지만 이제는 노후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한 달에 6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2017년 세월이 빠르게 흘러 저는 65세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35년 동안 버스를 몰았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을 털어 집을 리모델링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살아서 집이 많이 낡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타일도 가꾸고 낡은 싱크대도 교체하고 도배도 새로 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때까지 아내와 오순도순 살아야지. 아침이면 공원을 산책하고 아내는 텃밭을 가꾸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조용한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손주들이 오면 삼겹살 구워 먹이는 재미, 그 소박한 행복이 제 남은 인생의 전부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2020년 8월의 어느 무더운 여름밤, 장남 준혁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8월의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폭풍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평소라면 명절이 아니고서야 얼굴 보기 힘들던 장남 부부가 불쑥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과일을 깎는 동안 집안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늘 자신만만하던 아들 준혁이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피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불안한 듯 손톱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던 그 정막 속에서 아들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녀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돈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손자의 학원비가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 치솟는 전세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는 하소연, 중견기업 과장이라는 번듯한 명함 뒤에 숨겨진 제 아들의 초라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무능력을 고백하는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펜대 굴리는 직업을 갖게 해줬건만 내 아들의 삶은 왜 이토록 고단한 것인가 자책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건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본론을 며느리는 아주 조심스럽고도 교묘한 논리로 포장해 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저와 아내의 피와 땀, 35년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 집의 명의를 아들 앞으로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설명은 매끄러웠습니다. 아들의 명의로 바꿔야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그 돈으로 급한 불을 끄고 아이들을 남들처럼 교육시킬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참으로 달콤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름만 바꾸는 것일 뿐 아버님,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서 편안하게 사시면 된다는 약속. 마치 종이 한 장에 도장만 찍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것은 아주 사소한 절차인 양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리는 캄캄한 안방에서 우리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새벽 4시 첫 차를 몰며 참았던 졸음과 찬물에 손이 트도록 김치를 담갔던 아내의 눈물이 벽돌 한 장 한 장에 스며 있는 곳입니다.
그걸 넘긴다는 건 단순히 재산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의 인생 자체를 저당 잡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내는 불안해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는 그래도 지은이한테 물어봐야 하지 않겠냐며 지은이도 똑같은 우리 자식인데 오빠한테만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걱정했습니다. 아내의 그 말은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가게 구성 라면 박스 위에서 자라면서도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던 딸 지은이 늘 오빠에게 양보하고 희생했던 그 딸의 권리를 무시해도 되는 걸까 양심이 찔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을 가린 건 삐뚤어진 부성애였습니다. 지은이는 착하니까 이해해 줄 거야. 장남이 기가 살아야 집안이 일어나는 법이야.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딸에 대한 미안함은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그때 나눠주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벼랑 끝에 몰린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 30년을 넘게 키운 내 아들이 설마 부모를 배신하겠냐는 맹목적인 믿음, 그것이 제 눈과 귀를 멀게 했습니다. 결국 일주일 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의 차가운 책상 위, 증여계약서라는 낯선 서류 위에 제 인감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빨간 인주를 묻혀 종이 위로 꾹 누르는 그 순간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게 최선일까? 마지막까지 본능적인 경고음이 울렸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도장을 찍자마자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던 아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제 두 손을 덥석 잡으며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을 왕처럼 모시겠습니다. 맹세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산 비싼 한정식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도 저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밥인지 모래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이 찬바람처럼 불어닥쳤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부의 노후를 지옥으로 이끄는 급행열차 티켓인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명의를 넘기고 처음 몇 달간은 폭풍전의 바다처럼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여느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텃밭에 물을 주며 지냈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이따금 전화를 걸어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하며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하던지 저는 아내에게 거봐라, 내 말이 맞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 하며 큰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아내도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그 평화가 유예된 시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명의 이전 후 6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변화들이 우리 삶의 틈새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친구와 약속이 있어 아내와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고 거실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놀라서 들어가 보니 거실 소파에는 며느리 수진이가 세상 편한 자세로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손주들은 거실 바닥에 장난감을 어지러이 널어놓고 놀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온다는 연락 한 통 없었던 방문이었습니다. 아, 어머님 오셨어요? 현관에 들어서는 시부모를 보고도 며느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선은 TV 화면에 고정한 채 건성으로 인사를 던질 뿐이었습니다. 당황한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밥은 먹었고? 그러자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해서요. 좀 피해 있으려고 왔어요. 애들이 배고파하는데 밥 좀 차려주시겠어요? 그 말투에는 미안함이나 양해를 구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맡겨놓은 물건을 찾으러 온 사람처럼 당당했습니다. 아내는 엉겁결에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내 식구의 저녁상을 차리기 위해 냉장고를 뒤지고 쌀을 씻는 아내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누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며느리도 자식인데 배고프다니 밥은 먹여야지. 손주들 얼굴 본셈 치자.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가족의 불쑥 방문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짐가방을 들고 찾아왔고, 때로는 애들 방학이라 학원 가기 편한 여기서 좀 지낼게요 라며 일주일씩 눌러 앉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동안 우리 집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62살의 나이에 다시 식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7 식구의 밥을 하고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돌리고 손주들이 어지럽힌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하거나 낮잠을 자면서 가끔 부엌에대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애들 간식 좀 챙겨주세요. 어머님, 세탁기 다 돌아갔는데 널어주실 수 있죠? 하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설거지하는 아내를 보다 못해 제가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너희가 자주 오는 건 좋은데 미리 연락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도 약속이 있을 때가 있고 네 엄마도 몸이 힘들지 않니? 최대한 점잖게 탈렀습니다. 아들 녀석도 눈치가 있는지 머쓱한 표정으로 머리를 그럭저겼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아버지. 다음부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먹던 며느리가 대화를 듣고는 싸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확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긴 이제 법적으로 저희 집인데요. 제 집에 오는데 미리 허락받고 와야 하나요? 순간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아내의 손도 멈췄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만 졸졸 들릴 뿐 아무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너무나 당당한 그 말, 제 집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수진아, 너 말이 좀 심하다. 아들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렸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가만히 있어. 틀린 말 아니잖아. 아버님, 어머님, 이제 이 집 주인은 저희예요. 저희가 배려해서 계속 살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처럼 눈치 주지 마시고 편하게 계세요. 손님처럼. 그 말은 친절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주객전도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35년을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에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주인이 아닌 객식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아들 가족이 돌아간 뒤 안방 침대에 누운 아내가 제 등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요. 수진이 눈빛이 예전과 달라요.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준혁이가 우리를 내쫓을 리는 없어. 절대 그럴 리 없어. 걱정 마.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제 목소리조차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며느리의 그 싸늘한 미소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 집인데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며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숨소리만 확인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참 잘 흘렀습니다. 불안한 침묵 속에 계절이 4번 바뀌고 명의를 넘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 부부는 입안에 가시가 돋친 듯 말수를 줄이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살았습니다. 혹여나 자식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시끄러워질까봐 특히 딸 지은이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할 수 없는 법인가 봅니다. 어느 날 오후 딸 지은이가 예고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아빠 하며 밝게 웃으며 들어왔을 아이가 그날따라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저와 아내는 딸의 표정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아, 알았구나. 지은이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 중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진짜예요? 오빠한테 이 집 명의 다 넘겨줬다는 거, 그거 진짜냐고요? 사실이 밝혀진 건 참으로 우연하고도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지은이네 집으로 쌀이라도 한가마니 보내주려고 주소를 다시 확인하려다가 무심결에 등기부등본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길로 지은이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고 모든 전말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대신해 아내가 딸의 손을 잡으러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그게 오빠가 급하다고 해서 당장 길거리에 나 함께 생겼는데 부모가 어쩌니? 아내의 변명 섞인 말에 지은이는 잡힌 손을 빼내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지은아, 그래도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나도 자식이잖아. 어떻게 나한테는 한마디도 상의도 없이. 미안하다. 너 서운할 거 알아.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달라지는 게 없잖니. 나중에 우리 죽으면 그때 오빠가 너한테 반 나눠줄 거야. 오빠가 약속했어. 저는 딸을 달래려 급히 말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재산을 못 받아서 억울해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엄마, 내 말이 그게 아니잖아. 내가 돈 때문에 이래? 지금 유산 못 받아서 욕심나서 이러는 줄 알아? 딸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오빠랑 언니를 믿어? 그 사람들이 엄마 아빠 끝까지 모실 거라고 믿냐고. 딸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저도 내심 불안해하고 있던 부분, 애써 외면하고 있던 그 불신의 씨앗을 딸이 정확히 끄집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아들을 믿고 싶은 오기 때문에 도리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녀석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 오빠가 어떤 앤데? 우리 준혁이는 절대 우리 내쫓을 놈 아니다. 우리 아들이야. 제 호통에도 지은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애처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정말 피눈물 흘리지 마시라고요. 형수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 아빠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지은이는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날 밤 딸이 남기고 간 그 눈물 자국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실수한 걸까요? 지은이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평생 오빠한테 치여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우리는 오빠만 챙겼네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짓인지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이제 와서 어쩌겠어. 이미 도장은 찍었고 명의는 넘어갔는데. 제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되돌리려면 소송을 하거나 다시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데 우리에겐 그럴 돈도 아들과 싸울 용기도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이는 우리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부모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동생 부부와 마주치는 것이 끔찍해서, 그리고 점점 초라해져가는 부모를 보는 게 가슴 아파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전화를 걸면 바쁘다며 짧게 끊는 딸의 목소리 너머로 울음을 참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딸의 경고는 예언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다녀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시누이도 없겠다. 진명이도 확실히 넘어왔겠다.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딸의 지은이의 눈물 섞인 경고는 슬프게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예언이었습니다. 명의를 넘긴 지 2년이 지난 무렵
이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이 집의 주인은 완벽하게 아들 부부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사잘이라도 하듯 며느리 수진이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상냥했던 말투는 어느새 군대 조교처럼 명령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막 끝내고 커피를 마시는데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철컥.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대뜸 통보를 날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다음 주에 이사 들어와요. 저와 아내는 마시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사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놀라서 되묻자 며느리는 너무나 태연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큰애가 중학교 배정을 이쪽으로 받고 싶어서요. 주소지만 옮기느니 그냥 합치기로 했어요. 학군도 여기가 낫고요. 그럼 우리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며느리는 마치 선심을 쓴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당연히 같이 사시는 거죠. 어디 와시게요? 대신 며느리의 시선이 우리가 30년을 넘게 써온 안방을 향했습니다. 방은 좀 옮기셔야 해요. 안방은 저희 부부랑 아이들이 써야 하거든요. 짐이 많아서 큰 방이 필요해요. 작은 방 비워두셨죠? 글로 짐 옮기시면 돼요. 어차피 두 분은 짐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협의나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명령이자 통보였습니다. 안방이 어떤 곳입니까? 이 집을 사고 나서 아내와 제가 처음으로 발뻗고 잤던 공간. 우리 부부의 30년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 상징적인 공간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집문서가 넘어간 마당에 주인 행세를 하는 며느리에게 대항할 힘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이삿짐 트럭이 들이닥쳤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소파 기스나요. 며느리의 지휘 아래 인부들이 구둣발로 거실을 오가며 짐을 날랐습니다. 집안 풍경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아껴 쓰던 낡은 가죽 소파는 냄새난다며 폐기물 딱지가 붙어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그 자리엔 번쩍이는 이태리제 새 소파가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시집 올 때 해왔던 30년 된 자개농,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던 식탁,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은 하나둘 베란다 구석이나 창고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햇살 잘 들던 남양의 안방을 내주고 북쪽에 있는 가장 작은 방, 예전에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창문이 작아 낮에도 어둑한 그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퀸 사이즈 침대 하나를 겨우 구겨넣고 나니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옷장 놓을 자리가 없어 행거를 설치하고 화장대도 없이 거울 하나 벽에 걸어놓은 그 초라한 방. 그곳이 이제 우리 부부의 유일한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비좁음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함께 사는 일상의 지옥이었습니다. 합가를 한 그날부터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월급 안 줘도 되는 입주 가정부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약속 있어서 늦어요. 애들 학원 가기 전에 밥 좀 먹여주세요. 어머님, 싱크대에 설거지 쌓였는데 냄새나요. 좀 치워주세요. 제가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어머님,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까지 넣어주실 수 있죠? 아, 그리고 제 블라우스는 손빨래 해야 해요. 아내는 62의 나이에 다시 식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무릎을 끌고 새벽 6시에 일어나 7 식구의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손주들 학교 보내고 나면 산더미 같은 빨래와 청소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녁에는 온 가족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허리 한번 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찬이 짜다, 와이셔츠 다림질이 덜 됐다며 타박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는 것이 죽기보다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무력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라도 거들라치면 집안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그 불똥이 고스란히 아내에게 튈까봐
저는 입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 있으면 며느리 눈치가 보여 숨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갈 곳이라곤 동네 공원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죽였습니다. 지나가는 비둘기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내 손으로 내 무덤을 봤구나. 하지만 지옥에도 바닥이 있다는 걸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작은 방으로 쫓겨나고 식모 취급을 받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집에서 쫓겨나는 마지막 비극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3년의 가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부는 바람 소리가 스산하게 느껴지던 어느 날 저녁, 거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이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0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는 뺑뺑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깎으려는데 아들 준혁이가 비장한 표정으로 저와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녀석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차마 부모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바닥 타일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동물적인 직감이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설마 하며 부정해왔던 그 비극이 마침내 시퍼런 칼날이 되어 우리 목을 겨누고 있음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들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말을 억지로 뱉어내려는 듯 몇 번이나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흘러나온 그 말은 제 70년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내용은 구차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공부방이 필요하다. 집이 좁아서 다 같이 살기 힘들다. 온갖 핑계를 댔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나가주세요. 30년을 넘게 키운 내 자식이 평생을 바쳐 마련해준 집에서 늙은 부모를 쫓아내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귀에서 삐 하는 이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아들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리며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는 충격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수만 가지 원망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너무나 큰 충격에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고 말을 잇지 못하자 그 빈틈을 파고든 건 며느리였습니다. 팔짱을 낀 채 이 상황을 지켜보던 며느리 수진이는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 건조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녀는 돈을 이야기했습니다.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줄 테니 그리로 가라는 것. 보증금 500만 원은 대줄 테니 월세는 아버님 연금으로 해결하라는 계산. 그녀에게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이면 정리할 수 있는 처리해야 할 악성 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입술로 이 집이 누구 집인데 라며 마지막 항변을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법을 들이밀었습니다. 3년 전 우리가 아들을 믿고 도장을 찍어줬던 그날. 그날 이후로 이 집은 법적으로 완벽한 아들의 소유였으며 증여를 물을 수 있는 시효도 이미 지났다는 싸늘한 팩트. 저희가 법적으로 집주인이에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셔야 해요. 그 말 앞에서 30년의 희생도 부모 자식 간의 천륜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침묵과 며느리의 냉소. 그날 밤 거실의 형광등 불빛은 시체실처럼 차갑게 우리 두 노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괴물에게 삶의 뿌리째 뽑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없었습니다. 쫓겨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고 우리 앞에는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의 어느 금요일 찬바람이 살을 애는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30년 정든 집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들어가려 했지만 도어록은 이미 굳게 잠겨 있었고 제 휴대폰에는
비정한 문자 한 통만이 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습니다. 제 집이니까요. 그 7글자가 제 70년 인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갈 곳 없는 두 노인이 향한 곳은 보증금이 없는 고시원이었습니다. 가진 돈 몇백만 원으로 서울 하늘 아래에 몸을 뉘일 곳은 그곳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침대, 창문도 없어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1평 남짓한 쪽방, 30평 아파트 안방에서 살던 우리가 관 같은 좁은 방에 구겨지듯 들어왔습니다. 삶은 처참했습니다. 복도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얇은 합 한 병 너머로는 옆방 사람의 기침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공용 화장실에서 눈치를 보며 씻고 남들이 먹다 남은 김치 냄새가 밴 공용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야 했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하루 종일 벽만 보고 앉아 내가 미쳤지, 내 손으로 내 눈을 찔렀어 하며 가슴을 쥐어 뜯었습니다. 저 역시 밤마다 소리 없는 눈물을 삼키며 신을 원망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의 끝은 이토록 비참한가?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퉁퉁 부은 눈으로 제 옷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시장통에 아주 용한 점집이 있대요. 우리 답답한데 거기라도 한번 가봐요. 평소 미신이라면 질색하던 아내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으면 무당을 찾을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깃발이 펄럭이는 낡은 집. 들어서자마자 무당이 대뜸 혀를 차며 호통을 쳤습니다. 쯧쯧, 껍데기만 남았구나. 간이보 쓸개고 다 빼주더니 빈털터리가 돼서 왔어. 그 서슬퍼런 말에 아내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보살님, 내 속이 숯검정이 됐습니다. 자식이 원수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우린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묻자 무당은 부채를 펴들고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노려보던 무당의 입에서 기이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죽긴 왜 죽어? 자식 농사는 흉작인데 인덕 농사는 대풍년이네. 네? 인독이라뇨? 동쪽에서 귀인이 오고 있어. 아주 큰 귀인이. 그 사람이 자네들 묵은 체증을 싹 내려줄 거야. 귀인이라니. 당장 내일 밥값을 걱정하는 우리에게 누가 찾아온단 말인가. 제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 쳐다보자 무당은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의심하지 마. 자네가 예전에 뿌려둔 씨앗이 이제야 거목이 되어 돌아오는 거야. 며칠 안 남았어. 딱 사흘만 기다려. 절대 딴 맘 먹지 말고. 점집을 나오면서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저 불쌍한 늙은이들 위로하려고 하는 소리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무당의 그 마지막 말, 사흘만 기다리라는 말을 동아줄처럼 붙잡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사람 운명이라는 게 참으로 묘합니다. 무당의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사흘 뒤, 고시원 앞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는 제 앞으로 거짓말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적 같은 만남. 그것은 정말로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무당의 말을 듣고 돌아온 뒤 우리 부부에게는 피말리는 3일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달력에 X표를 쳐가며 그 귀인을 기다렸지만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귀인은 무슨 늙은이들 주머니 털려는 수작이지. 첫째 날, 둘째 날이 지나도록 개미 새끼 한 마리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속았구나 싶어 허탈함만 깊어지던 찰나였습니다. 약속한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답답한 마음에 고시원 앞 공원 벤치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둘기들이 먹이를 찾아 배회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 신세가 저 비둘기보다 못하구나 한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앞으로 다가와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박성환 사장님 맞으십니까?
중절모를 눌러쓴 칠수는 되어 보이는 점잖은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에 윤이 나는 구두. 우리 같은 고시원촌 동네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가늘게 뜨고 올라보자 신사는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 얼굴. 낯선데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찌릿해오는 익숙한 눈매. 누구시죠? 사장님, 저 강수예요. 최강수요. 40년 전 신일여객 막내 기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40년 세월의 먼지가 털려나갔습니다. 1980년대 제가 버스 운전대를 잡던 시절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형님 형님 하며 저를 따르던 20살 더벅머리 청년 강수였습니다. 강수야, 아니 자네가 여길 어떻게... 사장님, 세상에 꼴이 이게 뭡니까? 제가 사장님 찾으려고 얼마나 헤맸는지 아십니까? 강수는 제 초라한 행색을 보더니 다짜고짜 채 두 손을 잡고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40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갓 입사했던 강수는 운행 중 빗길에 미끄러지는 큰 교통사고를 냈었습니다. 다리가 으스러지는 중상이었지만 회사는 신입이라는 이유로 산재 처리를 미뤘고 고아였던 강수는 수술비가 없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위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강수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고 병원 원무과에 제 통장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 살려주시오. 내 월급 다 털어서라도 갚을 테니까 다리는 자르지 마시오. 아내 몰래 모아둔 6개월치 적금,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털어 수술비를 댔습니다. 그저 동료가, 아니 꽃 같은 청춘이 망가지는 게 안타까워서 한 일이었습니다. 강수가 퇴원하던 날 저는 차비 몇 푼 쥐어주며 고향으로 보냈고 먹고 사느라 바빠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강수는 그 은혜를 4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고향에서 운수업으로 시작해 건설회사 회장이 되었다는 강수. 그는 품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돈이 아닙니다. 제 목숨값입니다. 이게 뭔가? 40년 전 사장님이 제 다리 살려주시고 제 목숨 구해주셨잖아요. 그때 사장님 아니었으면 지금의 최강수도 없습니다. 이 돈은 사장님이 40년 전에 저축해둔 사람 농사의 결실입니다. 이자까지 쳐서 가져왔으니 제발 받아주십시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0이 몇 개인지도 셀 수 없는 고액 수표 2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강수야, 이건 너무 커. 못 받네. 난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닙니다. 받아주셔야 제가 2다리 뻗고 잡니다. 제발요, 형님. 그 순간 며칠 전 점집 무당의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자식 농사는 흉작이지만 인떡 농사는 대풍년이라 동쪽에서 귀인이 올 것이다. 피를 나눈 자식은 돈 몇 푼에 부모를 버렸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은 40년 전의 밥 한 끼, 약 한 첩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거목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강수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구나 하는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고시원 쪽방, 그 어둡고 습한 터널의 끝에서 우리는 그렇게 찬란한 빛을 만났습니다. 강수 씨가 건넨 그 두툼한 봉투,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빗길 속에 쓰러진 동료를 위해 무심코 베풀었던 선행이 돌고 돌아 벼랑 끝에 선 우리 부부를 구하러 온 동아줄이었습니다. 우리는 강수 씨의 부축을 받으며 지긋지긋했던 고시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에 배어있던 퀴퀴한 곰팡이 냄새, 밤새 들려오던 옆방 사람의 기침 소리, 그리고 차가운 공용 화장실의 냉기,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던 가난과 절망의 흔적들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고시원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희 부부는 서울 외곽에 작지만 아주 아담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30년을 살았던 30평 옛집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고 화려한 가구도 없는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창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거실 마룻바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았을 때 저와 아내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곳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며느리의 타박도 아들의 배신도 침범할 수 없는 온전한 우리들의 성이었습니다. 이삿날, 딸 지은이와 사위가 연차를 내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세상에 집 너무 좋다. 햇빛 들어오는 거 봐. 지은이는 거실을 방방 뛰어다니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40년 전 3평짜리 반찬 가게 라면 박스 위에서 자던 갓난쟁이 지은이의 모습이 겹쳐 보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착한 딸을 두고 나는 왜 그동안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을까? 저녁이 되자 집안에는 구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양손 가득 장을 봐와서 끓인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 소리, 도마 위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 그 평범한 일상의 소음들이 이토록 그리운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가게 구석 라면 박스 위에서 자라면서도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던 우리 착한 딸. 장남에게 모든 걸 쏟아붓느라 늘 뒷전이었던 딸이 결국 가장 위급한 순간에 부모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넘기며 저는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삼켜야 했습니다. 따뜻한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문득 숟가락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우리가 쫓겨났던 그 옛집, 아들 준혁이가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딸 지은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들고 있던 행주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딸은 엄마의 그 미련 섞인 눈빛을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지은이는 짐짓 매몰찬 표정으로 엄마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엄동설안에 길거리로 내쫓긴 페류나가 잘 살 리가 있겠냐며 천벌은 하늘이 알아서 내릴 테니 제발 그 헛된 걱정 좀 거두라고 엄마의 가슴을 아프게 찔러댔습니다. 부모를 버린 자식이 2다리 뻗고 자는 법은 세상에 없다며 제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자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날선 목소리와 달리 딸의 눈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오빠를 아직도 놓지 못하는 엄마가 답답해서, 그리고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낸 부모가 가여워서 딸은 짐짓 화를 내면서도 눈에는 그렁그렁한 눈물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통이 아니라 상처받은 부모를 지키고 싶은 딸의 피 맺힌 절규이자 가장 뜨거운 위로였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그리고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여보, 준혁이에게 줬던 건 집이라는 껍데기였지만 내가 강수에게 줬던 건 진심이었어. 껍데기는 썩어 없어지지만 진심은 이렇게 기적이 되어 돌아오잖아. 지금 내 옆에서 나를 위해 울어주는 이 사람들의 온기라는 것을 준혁이도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올 거야. 부모가, 가족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걸. 그때까지 우린 우리 인생 즐기면서 살자.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 우리는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좁고 딱딱했던 고시원 침대가 아닌 포근한 이불의 감촉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내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저도 모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더 이상 쫓겨나는 악몽을 꾸지 않을 것입니다. 35년 동안 버스 핸들을 잡으며 달렸던 그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우리는 비로소 진짜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작은 아파트가 우리 부부의 남은 생을 지켜줄 가장 따뜻한 천국임을 저는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한마디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선생님의 짧은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남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